네, 오늘부터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할 텐텐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MTN 생방 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몇 년 만에 방송 출연이신가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4년. 어떤 계기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지. 네, 남북미 정상회담을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 빈 시간 메우기, 네, 뭐 전문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2주 동안이나요? 네, 10일 동안. 네. 네, 10일 동안 이렇게 코너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큰 주제다 보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장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준비하신 건가요? 네, 사실 좋은 지적하셨어요. 저도 주제가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10일이라는 좀 시간이 있다 이런 좀 위안도 있고요. 네. 우리 박지원 앵커가 많이 도와주시면은 큰 좋은 방송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공정함, 이 페어플레이가 과연 보장되는 그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느냐, 네. 이거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 시장이 좀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가 있겠죠. 네. 먼저 이 관련한 규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그 법률, 자본시장법 총칙입니다. 제일 먼저 저게 나와요. 저 보면은 맨 윗줄에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아래 부분에 보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인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가장 큰 차원에서의 저 법이 만들어진 네.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한국거래소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가 네. 본사는 물론 이제 부산이죠. 이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데 공정한 가격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위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거래소가 설립된 가장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공정한 가격의 형성이다. 공정한 매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성을 주제로 던져주신 다음에 관련 규정들 먼저 살펴봤는데요.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현실이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누차 우리가 이제 언론지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료들 뭐 얘기하죠. 뭐 공정성을 우리가 촉진한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루가 멀지 않게 듣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시장이 공정한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왠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페어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들, 경험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문제 삼을 여지가 사실 별로 없고 오늘 이 텐텐텐이라는 코너도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았겠죠. 현실은 과연 어떤지 제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우리 이제 박지원 앵커랑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대안까지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 소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종목 방송할 때는 종목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네, 할지 말지는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소개까지를 기대해 보면서 10일 중 첫날인 오늘 준비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렇게 별 부사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같이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첫 번째 이야기는
요즘 아주 대유행하고 있는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네. 예,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 조정, 좀 전문 용어로 CB 리픽싱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메자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유럽에서 메자닌이라고 하면은 이제 1층과 2층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다락방을 말하는데 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메자닌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CB에 투자하는 펀드는 당연히 이제 그래서 메자닌 펀드가 되는 거고요. 네. 작년부터 이 메자닌 펀드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인 성격의 자금도 많이 좀 유입이 됐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메자닌 펀드는 CB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고 네. 사실 말 그대로 대단한 그 전성기 호황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 이 메자닌 펀드, 메자닌 채권이요. 네. 뭐 기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저 머니투데이 방송 기사는 아니고요. 예. 자, 물량 폭탄에 주가 곤두박질, 개미만 눈물, 뭐 김유정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네. 아주 훌륭한 기사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뽑아봤어요. 그 CB 발행이 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좀 우리 박지원 앵커가 살짝 좀 짚어봐 주실래요?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2016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굉장히 건수도 많이 늘었고 네.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는 이 코벤 펀드가 작년에 이제 설립이 되면서 네. 이 코벤 펀드는 IPO 신주를 받는 조건으로 코스닥에 절반 정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 절반에 말씀하신 이 CB 전환사채가 포함이 돼가지고 거의 코벤 펀드가 발행이 됐다 하면은 바로 기계적으로 이제 CB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펀드의 전성시대가 열린 건데요. 자, 다음 기사도 한번 잠깐 보면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었던 우리 이민재 기자가 타 방송 가가지고 쓴 리포트인데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이 그러니까 CB의 그 주식 전환이 아주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요새 공시 뒤져보면 하루에 수십 건씩 저런 채권의 주식 전환 공시가 뜨고 있습니다. 코벤 펀드가 지금까지 팔린 게 한 4조 원 정도 되니까 이 중에 한 30% 정도만 CB를 투자했다, 담았다 하면 그 규모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펀드 자금이 이 전환사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메자닌 펀드의 전성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전성시대라고 말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네, 항상 전성시대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성시대 때 아주 큰 탈이 나고 시장은 특히나 이제 전성시대, 버블시대에 큰 후유증이 생기곤 하거든요. 이 메자닌 펀드의 전성시대인데 그만큼 그 버블의 붕괴도 지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사점이 지문 자체에 제가 볼 때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CB가 불어났는데 1년 뒤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네. 3호로 발행된 CB가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이 공모 유통시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주식 전환돼 가지고 풀리거든요. 이때 어떤 오버행 이슈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물량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특히 이제 주제로 잡아본 이 리픽싱 전환 가격이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전환되는 주식 수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전환 가격이 최초의 발행 가격의 한 70% 정도로 하한선이 보통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C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액면가로 이렇게 하면서 하한권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한선을 70%로 뒀다 하다가도 나중에 이 하한가 안 지킬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정하는 공시도 여러 차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일단 눈에 띄게는 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있는 거고 물량 부담이 이 리픽싱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눈에 띄는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호12 리픽싱 뭐 하한선 문제, 물량 부담 문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전환 가격이 조절이 된다면 위로 조절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래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주식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위로 조절되는 사례는 저는 한 건도 보지를 못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CB를 찍었는데 전환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럼 10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10,000원 곱하기 10, 네. 그럼 1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전환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20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3호 CB에 투자한 소수의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더 실감이 네. 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뉴프라이드라고 하는 아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낯익은 기업일 텐데, 네. 2010년에 4월에 상장이 됐으니까 근 10년 전에 상장했어요.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박영근님 한번 보세요. 저 발행 주식수가 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10년이 채 안 됐는데 주식 수가 10배가 넘어요. 13배 가까이 됐고요. 그만큼 회사 자본금도 커졌다고 하니까 이익도 따라서 증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를 보시다시피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배당금도 네, 꽝이고요. 꽝이죠. 10년간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제가 주가 네, 뭐 HTS 가면 금방 나오고 저희 월봉일 거예요. 아마 월봉일 텐데. 네, 요새는 월봉 맞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이라는 글로벌 앱에서도 저런 코스닥 시장에 스몰캡 차트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주가가 저렇게 엄청나게 기다가도 폭등도 하고 다시 또 원위치하고 이렇습니다. 네, 어때요? 저거 주가가 이렇게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요. 왜 올랐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주식 양 자체는 크게 늘었는데 실적이 안 좋았으면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은데 2015년에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저렇게 급등했을까요? 네. 네. 뭐 하나님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CB를 대량으로 확보한 소수의 사무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CB를 통해서 대량의 주식을 확보한 우리 소수의 사모 CB 투자자들은 네.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요? 떨어지길 바랄까요? 올라야 좋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네. 주식을 엄청나게 두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주가가 상승해야만 하는,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 열망이 아마 저런 주가 차트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따름이죠. 네. 네, 최근에 발행했던 이 CB 사례도 몇 가지 보여주시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최근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사례 딱 2개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공시 사이트 다트 뒤져보시면 금방 확인되는 거라 잠깐 표를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EDGC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 코너스턴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뭐 공시 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EDGC의 경우에 보면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표면 금리가 제로예요. 이자도 안 받고 사채에 투자하는 증권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수의 증권사 매자닌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자닌에서 이 CB에 투자했다. 200억 CB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를 보면 네, 이 주식수가 또 엄청나게 또 증가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환 가격 아까 말씀하신 리픽싱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액면가로 이렇게 전환 가격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텐텐텐 첫날 코너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큰 주제로 던져주시면서 전환사채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요.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일 이 시간에 같은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렇게 자본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를 던져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전환 가격 조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뉴프라이드의 사례 살펴봤었는데요. 이외에도 최근에 발행한 이 CB 사례 몇 가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주변에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이제 그 10%의 꿈을 이제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슨 10배냐, 10%도 참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10배의 꿈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사실 그런 10배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가능해지려면 그만큼 더 우리 시장의 공정함, 이 공정함을 뒷받침하는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지금보다 많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뭐 나름 네. 이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행한 이 CB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회사에 보면은 뭐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EDGC라는 회사가 있는데 200억, 300만 주 정도의 CB를 이제 찍어냈죠. 근데 이게 기존 주식수의 약 10% 가까운 규모인데 수년째 이제 적자가 나름에도 불구하고 표면금리는 제로, 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채권자들이. 그리고 누가 이거를 가져가냐 하면은 역시 이제 소수의 그 3호 CB니까 여러 그 증권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 이 CB를 서로 사가려고 이게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딱 이것만 봐도 그 EDGC라는 회사가 요즘 대유행하는 바이오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CB 발행하면 아무리 그 표면금리를 공짜 사실상 뭐 받지 않더라도 일단 CB부터 사겠다 이런 경쟁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를 보면 여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리픽싱 조항이 액면가까지 엄청나게 낮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전환가가 1,654원인데 이게 나중에 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CB들을 몽땅 찍어내다 보니까 이 10년 전 코너스톤의 발행 주식수는 950만 주인데 현재 8,891만 주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번에 이제 찍어낸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뭐 9천만 주가 넘어서는 상황이겠죠. 네. 그 어젠가 봤던 뉴프라이드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막대하게 전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발행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DGC 그리고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통해서 최근에 발행됐던 CB 사례들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CB 발행이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3호 발행이라 가능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모하면은 뭐 50인 이하의 그 특정한 그 소수 투자자들한테만 CB를 발행한다는 건데요. 그 EDGC가 그 공시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표를 한번 좀 CG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체 한 200억 정도의 CB를 발행했는데 이 중 60억 원을 특정한 제3자가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나 이거 되사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을 CB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이 제3자에게 60억 원 정도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는 건데 보통의 경우 아직 이 제3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년 후 이 제3자는 회사의 대주주 및 회사와 아주 친한 특수관계인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300만 주라고 하면은 기존의 발행 주식의 10%가 채 안 되는 규모인데 200억 원 중에 60억 원을 가져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이거를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영권 지분이 더 늘어나는 지분율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공시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분율을 최대 2.97%까지, 다시 말해서 3%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환 시의 이익은 행사 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지분을 더 강화하는, 늘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 경영권 승계, 기업 상속에까지 사모 시비가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모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50인 이하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이 시비가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돼서 이 전환된 주식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코스닥 시장에 그대로 풀려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발행은 3호로 되면서 나중에 주식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다수의 그 익명의 대중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모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불공정함을 사실상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이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기업들의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는 뭐 시가총액이 뭐 한 수백억, 수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웬만한 그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수조 원으로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요즘 뭐 이틀 하한가 갔다가 어제 가까스로 진짜 반등에 성공한 HLB만 해도 지금까지 CB를 전환사채죠. 다시 말씀드리면 31번이나 CB를 발행했습니다. 무려 31번이나.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 10년 전이나 수년 전에 보면은 뭐 한 몇십억 정도의 CB였어요, 이 규모가.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수백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런 그 큰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찍어내는 이 CB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임상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패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네. 임상이 차질을 빚으면 주가가 급락할 거고, 이러면 이때 발행된 그 어마어마한 이 CB들이 시장에 또 투자자들한테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액주주들한테 또 어떤 피해가 갈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수의 익명의 대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CB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어떤 운명을 따라갈지 그 절차를 보면 대략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1년이 지나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죠. 리픽싱 때문에 이제 발행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 이제 이 CB 투자자들은 막대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주식을 따는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이제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도 청구권을 그 제3자가 이제 여기는 이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될 텐데 행사해가지고 경영권 지분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역시 이 과정에서도 소액주주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게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발행 후에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이 사채 상환 부담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CB를 발행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거고, 이러면 그 주가가 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이 CB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소액 주주들이 또 이 피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봐도 우리 소액 주주들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에 매우 노출돼 있어서, 이런 불공정한 게임은 하루빨리 조금씩 좀 이제 시정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문제점들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대안을 찾아봐야겠죠. 네, 이 텐텐텐은 항상 대안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대안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호 시비라고 하면 전환된 주식도 3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탈출구를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게임을 막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환 가격 조정, 릭픽싱 조항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꼭 둬야 된다면 아주 그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픽싱 때문에 주가를 눌러야 하는 동기가 유발되고요. 또 주식이 리픽싱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난 이후에는 주가를 또 올려야 하는 또 요인을 구조적으로 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최초 전환 가격 산정 시에는 지금은 이제 시장 가격대로만 이게 이제 계산돼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가격을 최초의 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시가, 그다음에 수익성,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아주 공정하게 계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라면 바이오기업도 마찬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본시장은 사실은 돈을 조달하는 중요한 핵심 창구, 채널일 수밖에 없는 건데 유상증자를 다수 대중으로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게 하나의 정책 플레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도 청구권 행사, 풋백 옵션 이런 공시는 상당히 투명하게 더 정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과 함께 텐텐텐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CB 리픽싱을 둘러싼 불공정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꿀팁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꿀팁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청자들 반응이 참 좋으면 네. 이제 전격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저 혼자만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또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꿀팁이라기보다는 참 눈물의 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NBR에서 이제 미국 경기 확장세 얘기했잖아요. 121개월, 무려 이제 10년하고도 1개월 동안 네. 경기 확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 사실 4차 산업을 좀 미국이 좀 선도하고 있다. 우버 리프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공유 차량 이거 지금 얘기도 쉽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택시 노조들 저항도 심하고 그런 어떤 극심한 대조 속에서 이 주식시장이 지금도 오늘도 S&P 500 사상 최고가를 다시 또 경신했는데 네. 이런 자본시장의 힘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큰 덩치를 지닌 경제가 좀처럼 GDP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이제 증가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91년도 이후에 그런 어떤 호황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91년도는 1인당 GDP가 제 기억으로 한 2만 불 전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1인당 GDP가 미국이 5만 불 넘어서 6만 불, 7만 불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 관료들, 정치인들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고 왜 미국은 저런데 우리는 이 작은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많이 성장했지만 이 작은 경제가 매일 이렇게 지금 내수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눈물의 팁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빨리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꿀팁이 아니고.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심루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제를 잡고 왔는데 네. 옛날에도 제가 방송할 때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심루타를 꿈꾸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 표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눈물이 나는 현실인지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 거의 뭐 그 바닥 아니라 이제 지하실 2층, 지하 2층, 3층, 뭐 지하 5층까지 떨어진 주식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이 철강주들이에요, 철강주들. 근데 저 하나씩 보면 PBR이 0.2, 0.3, 0.4 뭐 이 정도예요, PBR이. 네. 저게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면은 공부를 진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 원래 한 1억짜리인데 그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원래 1억짜리인데 아파트가 2천만 원, 3천만 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파트라면.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현실이 바자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PER도 상당히 낮아서 그만큼 돈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저런 철강주들이. 뭐 당연히 이제 덩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보니까 ROE는 뭐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낮다 보니까 배당도 쏠쏠해진 거고. 지금 저런 철강 산업이 수년간의 구조적이랄까요? 그런 과당 경쟁에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구조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기업들은 각 지역에서 업권별로 이제 살아남은 어떤 강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뭐 동일산업, 한국창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차입 경영할 정도로 뭐 사실상 그 부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런 주식들이 순자산 가치의 뭐 0.2배 수준, 5분의 1, 3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심지어 이제 4분의 1 뭐 정도에서 이제 이 거래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저런 주식은 미국 시장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초저평가된 상태에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공격을 해가지고 저거를 그 정상화시키는 그런 그 펀드나 어떤 그 전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는 뭐 아주 그 드글드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런 것들이 고착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새로운 산업과 자본시장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121개월이라는 엄청난 호황을 가는 거고, 우리는 산업을 봐도 좀 한숨이 나오고 시장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꿀팁이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목을 잡았다가 네. 눈물의 팁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제목을 들어오기 전에 바꿨어요. 눈물의 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부채도 없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또 각 업권별로 지역별로 이제 생존한 나름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저런 정도의 이제 설비 갖추려면 돈을 또 몇천억 투자해야 되거든요. 다른 경쟁사들이 네. 들어오려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초저평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서 저런 기업들이 대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저 중에 하나 심노타가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네, 10년 안에.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꿀팁인지 눈물의 눈물의 팁. 팁인지 네, 아리송하지만 일단 휴스틸, 한국철강, 동일산업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새롭게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새로운 주제는 또 무엇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공정함이 정말 그 탄탄한 건강한 시장이 사실은 이제 선진화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어떤 자산의 증가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노후가 좀 이렇게 복된 부유한 그런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불공정함의 대표적인 사례, 이번 시간에는 그 자진 상장 폐지할 때 어떤 그 가격의 불공정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원래 이제 예고된 대로 기사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전해 전쟁 돌입한 뭐 태림포장 인수전, 자금력 딸리는 자금력 떨어지는 한솔재지, 뭐 중국과 손잡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네. 지금 이제 IMM이 태림포장 그룹을 이제 팔기 위해서 8월 중으로 이제 8월 중순께 본입차를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몸값이 뭐 많게는 한 1조 원, 적게는 6천억 중반, 뭐 7천억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아래까지도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느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기사도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사실은
저 태림 포장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많이 그 다뤘던 기업이라 좀 낯설지 않아서 한 건데 그 상장 폐지 및 공정성이 필요한 이유 상폐한다고 3,600원에 팔았더니 배당만 4,311원을 주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내가 3,600원에 팔았는데 네. 배당만 자기들끼리 4,300원을 받아 먹었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요, 좀? 네, 느낌이 잘. 싸하죠? 네. 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제 싶기도 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IMM은 태림포장그룹을 2016년도에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그 자사주를 이제 자사주 형태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특수관계의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자진 상폐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주오앵커하고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남은 소액주주들이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가격은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법원에 소송했더니 법원에서는 주당 13,2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진 상폐 가격이 3,600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13,2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70%라는 어마어마한 그 가격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뭐 표를 보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지원 앵커도 한번 저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 2015년도에 이제 그 8월에 3,600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네. 네, 무려 이제 한 그 3, 4년 지나서 그 법원에서의 가격은 270%나 높은 13,260원. 그러니까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두고 가격이 저렇게 두 개가 이게 생겨나 버린 거예요. 한 회사를 두고. 네. 네, 이렇게 얼핏만 봐도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가격 차이가 저렇게까지 많이 나면 그만큼 회사나 또 대주주가 이익을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거래소는 당연히 이제 저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270%라는 큰 차이가 날까? 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사서 자진 상폐하는 건 맞겠다. 네. 근본적으로 좀 맞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진 상폐하려면 대주주들이 직접 사라. 뭐 이렇게 지금 그 룰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자진 상폐 문제가 누가 사느냐의 문제일까라고 저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사냐 하는 문제. 뭐 회사도 살 수 있고 대주주도 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어떤 가격에 100원에 상폐할 거냐, 200원에 상폐할 거냐, 300원에 상폐할 거냐. 네. 이 문제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사실 상장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네, 기관과 개인의 수요 예측도 따로 받아가기까지 하는데 또 자진 상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장할 때는 정말 절차가 까다롭고 이 상장할 때는 또 책임도 많이 물어서 주관사, 뭐 상장하는 회사, 그다음에 외부 뭐 감사인들 정말 여러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뒷받침돼 가지고 공정한 가격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요 예측일 텐데 그럼 공정한 가격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자진 상폐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장 가격만 보고 그냥 딱 가격 결정하고 그냥 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막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진 상폐할 때도 그 상폐 가격이 공정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좀 가격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이른바 이제 공정가격 선정위원회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네. 공정가격위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공정하게 세우면 대주주도 뭐 불만이 없을 거고 소수주주, 소액주주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거고 애써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편법, 탈법이 동원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가격산정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감시기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원래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닌가 봐요. 이런 편법과 탈법이 가능한 이유가 대체 뭔가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수 대 다수가 만나서 매매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 시장 가격인데 그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하지만 이제 자진상폐라는 어떤 특이한 그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에만 의존해서 그 공정한 가격을 우리가 공정한 가격이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라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저는 이제 드리는 거죠. 그 표를 보시면 단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자진상폐하는 기업들의 가격이 주가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저 두 우량한 회사죠. 아틀라스 BX, 뭐 네. 부산가스인데 지금 자진상폐를 둘 다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SK, 하나는 한타그룹의 이제 그 우량한 회사예요. 돈도 뭐 한 해에 저 보십시오. 500억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배당은 3%, 뭐 한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답니다. 보통 한 적게 하는 기업들이 한 20% 하거든요. 순이익의 한 20% 정도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0.77%, 1.34% 이거밖에 안 돼요. 저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은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배당 수익이 당연히 낮으니까 주가가 안올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 자진상폐 가격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회사나 대주주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주가를 눌러버리면 불공정한 가격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자진상폐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아틀라스 BX 그리고 부산가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사례들은 없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네. 이미 이제 2013년에 이제 자진상폐 이거는 이제 자진상폐 케이스는 아닌데 매출 50억이 2년 연속 안 돼가지고 이제 관리 종목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폐된 상장 폐지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다하미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정리매매 당시를 보면은 뭐 주당 순자산 비율 저 PBR이 0.2배, 0.3배에서 네. 상폐가 됐는데 딱 1년 만에 순이익 400억대의 그 엄청난 회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폐할 때는 매출이 뭐 50억이 안 돼요. 1년 동안. 이거 막 징징대면서 상폐했는데 딱 1년 만에 순이익이 400억이 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이런 그 회사의 어떤 미래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 상폐를 했지만 그걸 모르는 뭐 소액주주들, 심지어 이제 한국밸류마저도 아주 헐값에 그 정리매매 때 지분을 넘겨주고 이렇게 상폐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이른바 그 자진상폐 과정에서 불공정한 가격으로 네.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좀 침해당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큰 주제로 따져보면 이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자진상폐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열흘 동안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반장이 왜 자꾸만 이렇게 뭐 심루타 종목이나 얘기하지 뭐 엉뚱한 공정함 얘기하고 네. 있냐 이렇게 의문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공정한 시장이 아니면 심루타의 꿈을 꾸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시장을 또 그다음에 이 투자 문화를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좀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게 요새 이제 화제 주식이 HLB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틀 연속 하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뒤져보니까 예상대로 7월 1일 날 이제 그날 하한가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공매도 잔고 수량이 547만 주에서 431만 주. 네.
그러니까 7월 1일 날이 하한가 이틀째일 거예요, 아마. 116만 주나 줄었어요, 잔고 수량이. 그런데 묘하게 그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112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116만 주가 줄었는데 외국인은 112만 주를 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공매도 포지션을 숏 커버링, 다시 말해서 이제 환매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량이 정확히 일치해요, 거의. 그러니까 116만 주 공매도 잔고가 줄었는데 순매수가 112만 주가 이제 체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뭐 HLB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의혹도 있고 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텐텐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함에 관한 이야기. 이 공매도 시장을 사실상 외국인이 다 독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개인, 기관, 외국인 누구나 다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은 이 공매도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거든요.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개인은 주식을 빌릴 길이 없다. 외국인은 하루에 막 이렇게 뭐 116만 주나 이제 그 쇼커버링 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식을 빌려다가 이제 팔아둔 상태고요. 네. 이틀 전에만 해도 뭐 30몇만 주 정도를 공매도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그 공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회 평등 이런 것들이 좀 그 막혀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신노타의 꿈을 꾸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큰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잡으셨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2회까지는 시비 리픽싱을 둘러싼 불공정성, 그리고 어제는 자진 상폐 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좀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고민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진 상폐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자진 상폐를 하기 전에 이 자사주는 수확을 하고 자진 상폐를 거래소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둘러싼 어떤 불공정한 시비가 네. 상당히 차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개매수 가격, 그러니까 자진 상폐를 위한 공개매수 가격을 주로 이제 우리는 시장 가격에 의존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을 때 역시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 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중하고 뭐 익명의 다수 대 다수의 어떤 체결로 인한 그 가격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상장 폐지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장 가격은 나름대로 공정한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주주를 위한 공정가격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밑에 네. 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장 폐지 전의 가격은 거래소에서 정한 가격으로 하고 시장 가격이죠. 상장 폐지 이후에 이 가격을 뭐 현금으로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어떤 그 회계 전문가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회사를 두고 두 개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이 과연 그 제대로 반영된 거냐, 이런 논란이 어떤 그 일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두 개의 가격이 있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 가치 평가라든가 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개념이 소수의 다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오브 마이너리티, 메이저 오브 마이너 이런 개념인데, 잠깐 보시면 그 요새 이제 좀 이슈를 몰고 다니는 박상인 그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네. 한번 우리 박주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거 약간 듣다 보면은 그럴싸해요, 저거 상당히. 네,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이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 비지배주주 과반의 찬성을 받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홍콩, 이스라엘, 인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합병이라든가 뭐 상폐라든가 아니면 분할이라든가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M&A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경우에는 대주주하고 소수주주하고 이해관계가 부합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틀어질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고 갈등을 빚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가지고 그런 그 회사의 주요한 일들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주주의 의견이 있고 근데 이게 상충한다 이럴 경우에는 소수주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소수주주들의 절반 이상이 메이저가 과연 그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찬성하는지를 네. 한번 물어보면 훨씬 더 어떤 그 불공정 시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나름 뭐 상식적인 네. 그런 뭐 의견이고 뭐 이미 외국에서도 몇몇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 이스라엘 같은 데들이 뭐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저런 네. 시스템이. 그런 거 생각하면 한번 우리 거래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관계 당국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태림 포장그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 이 매각 태림 포장그룹 매각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메이저 오브 마이너 이런 개념은 이 머니투데이 방송이 아니면은 사실상 접할 수 없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그 개념들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는 건데 저도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새. 자, 그래서 자, 태림 포장그룹 매각 스토리 이것도 요즘 가장 핫한 M&A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우리 또 그런 거 가장 핫한 이슈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뭐 지금까지의 매각 스토리는 뭐 여러 뭐 수백 건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각가가 이제 한 1조 원 정도 최대 예상이 되고 있고 6천억 이상은 받지 않겠냐 보는데 자칫 제 생각으로는 5자를 앞에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8월 중순에 이제 본입찰 네. 마지막 입찰에서 저때 이제 비싸게 써낸 후보에서 저 태림포장 그룹을 통째로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요새 뭐 업황이 좋아가지고 작년 그 태림포장, 태림페이퍼 영업이익이 뭐 1,200억, 뭐 1,300억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그 미국 회사들의 어떤 배수, 어떤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그 PER, PBR 뭐 이런 거 적용해 보니까 1조 원까지 최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IB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림 포장그룹 인수 후보 중에 이제 5개 중에서 한솔그룹의 의지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지하면 아무래도 한솔이기도 하고요. 가장 유력 후보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지하면 한솔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특히 옛날에는 제지하면 한솔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약간 이미지가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도 가장 인수 의지도 강하고 네. 어떻게든지 좀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뭐 그 알짜 그 자산이었죠. 그 오코밸리도 매각을 네. 했어요. 네. 현대 쪽에 매각을 해가지고 이때 매각 한 60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뭐 필요하면은 뭐 지금 그룹 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천억 정도 인수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한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림 그룹 아니면 전주제지 쪽도 조금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솔이 얼마나 이제 8월 중순에 본입찰 때 숫자를 적어낼 것이냐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흥행한 게 아닐까요? 그 특히 이제 그 중국 업체가 있어요. 그 지금 5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샤닝 페이퍼라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엄청 많은 중국 3위권 그 제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6조고 뭐 매출을 한 작년에 4조 2천억 정도 했고 순이익이 한 5,400억인데 샤닝 페이퍼만 해도 한솔그룹 전체보다도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은 많은데 좀 그런 거 있죠. 중국 업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 그런 거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사모펀드죠. 해외 TPG라든가 베인캐피탈 이런 데도
워낙 뭐 그 돈도 많고 네.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라는 그런 점에서 완전한 M&A는 아니다. 그런 한계는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 골판지 업종의 대표 주자였던 아시아제지와 신대양제지가 조기 철수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아세아 신대양도 의지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엄청 강했는데 그 준비한 그림 하나 보시면 이 두 회사가 왜 눈물을 머금고 중간에 이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테림그룹도 사실 이제 골판지라는 박스용지 만드는 네. 회사거든요. 보면은 저기 다 경쟁 회사들이에요. 과점 회사들인데 네. 점유율 1위, 네, 23.4% 테림그룹인데 네. 이 테림그룹을 아세아나 특히 대한그룹 같은 경우가 먹게 되면 대항이 먹게 되면은 40 점유율이 46% 절반에 가깝게 돼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눈여겨보겠죠. 그럼 독과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아세아 신대양은 사실은 탐나는 물건인데 네.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 가업 어떤 그 집안의 그 수건 사업일 텐데 그런 그 독과점 시비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정말 뭐 전자상거래다, 새벽 배송이다, 바로 배송이다, 정말 이제 포장지 자체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골판지 업종이 핫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IB 업계 분위기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에는 최종 인수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반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IB 업계에서는 IMM이 매각하는 그 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I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트를 하는 단계거든요. 인수한 기업을 이제 팔아야 되는 단계인데, 조금 그 시장이라든가 어떤 IB 업계의 평판이 싹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흥행이 더해지고 막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감지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을 잘하는 IMM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테림 페이퍼 이 자진 상패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소수주들을 아주 헐값에 배제한 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평판 리스크로 네.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평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M&A 시장에서 우선순위는 돈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에 의해서 인수가 결정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써냈다. 이 더 많이 써낸 데다가 파는 거는 뭐 사실은 이 시장 원리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을 5년이나 8년, 뭐 짧게는 3년 뒤에 파는데 이 밸류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그 과정인데 이 밸류업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 단순히 기업을 그 구조조정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매출이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갈수록 뭐가 중요하냐? 역시 또 이제 좀 ESG라고 네.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네.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얼마나 이 기업이 많이 좀 개선됐느냐, 네.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갈수록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ESG 평가에서 이 테림그룹의 밸류업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매각에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사회적 책임, 이런 가치적인 네. 부분에 좀 더 요새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까지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이제 국민연금을 LP라고 그러거든요. LP. 네. 근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IMM 같은 GP들, 사모펀드한테 돈을 이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돈을 잘 관리해서 불려달라 이렇게 할 때 그 좋은 사모펀드한테 돈을 많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네. 그럴 때 딱 보는 게 바로 이제 갈수록 ESG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구조조정을 시켜가지고 막 매출 이익을 끌어올렸느냐 이것도 보겠지만 한편에서는 사회, 그다음에 그 환경,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네. 얼마나 많이 끌어올렸느냐 이거를 본다고 하니까 사모펀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ESG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ESG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한솔이 태림포장그룹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오게 될까요?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한솔이 태림그룹을 인수하게 되면 그 동종업계 경쟁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또 한솔 하면은 옛날부터 이 업계에서는 이 물량 공격, 공세를. 예, 너무나 이거를 좀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네. 퍼붓기로 유명한 그런 평판이 있어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부담을 갖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TPG라든가 베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도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한솔이 가져가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네.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조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시청자들을 위한 보너스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엊그제 이 눈물의 팁을 했더니 네.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송을 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꿈속에서 들었어요. 꿈속에서 들었고. 네, 오늘 자료 보시기 전에 이 신대양 제지, 아세아 제지 한 10년짜리 차트를 혹시 한번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네, 화면 제가 이 보시면요. 10년 전부터 이 떠든 아세아 제지 네, 화면이 나오고 뭐 있습니다. 10년 가지고 있으면 10배 오르는 텐텐텐이지 않습니까? 네. 텐텐텐 코너인데 신대양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넘게 갔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저것도 제가 그렇게 떠들었던 주식인데 10년 되니까 오르더라고요. 10년 되니까 오르던데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림, 아세아, 신대양, 여기에 이제 수출포장 이런 기업들을 쭉 한번 이렇게 그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이제 차트 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저런 어떤 네. 숫자를 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매력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를 늘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세아, 신대양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 배율이 0.6. 저점 대비 뭐 5배, 6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순자산의 0.6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그만큼 그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회사가 자산이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대양 제지는 뭐 상대적으로 PBR 측면에서는 좀 높긴 한데 그래도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네. 보면 아직은 뭐 이익이 그만큼 뭐 엄청 폭발적으로 점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대양 제지 10년 차트 예, 나오고 있고요. 10년 전에 비하면 뭐 거의 10배 오른 거죠. 네. 텐텐텐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신대양 그런 기업들이 제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관심사일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눈물의 팁을 한번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그 기업들 가운데서도 10년 안에 저 눈물의 팁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눈물 마크가 없네요. 눈물의 팁. 10년 안에 저 기업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10배에 그 가까운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느낌이 좀 있습니다. 느낌. 10년 안에 10배. 한국철강일지 동일산업일지 네. 뭐 휴스틸일지 모르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큰 기업들은 10배 오르기가 좀 어렵고요. 저런 작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작은 기업 중에 10년 안에 뭔가 한 10배 가는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그래야 이 코너가 또 이제 빛을 그렇죠. 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까지 꿀팁으로 보너스 자료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10년 후를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흘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고요. 또 한 분 더 새로운 얼굴 모셔봤는데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모셔봤는데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한 14년 정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형 로펌에서 좀 M&A나 주주간 분쟁 이쪽을 많이 했고요. 또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 사건이나 좀 뭐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좀 대규모 의견 거절 아니면은 상장 폐지 사태 이후에는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재벌가의 사익 편취 관련해서 좀 네. 업무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보면 M&A, 주주 분쟁, 공정거래, 의견 큰 거절, 건들을 많이 하셨어요. 상장 폐지, 사익 편취. 와, 너무 잘 그래서- 나가시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주제 소개는 유 부장이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본론에 바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다들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본론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에서의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홈페이지를 이제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버크셔에서의 그 공식 홈페이지예요. 너무 깔끔하죠. 디자인이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네, 저렇게 홈페이지가 깔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빨갛게 되어 있는 주주 서한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기에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연도별로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77년부터 보낸 네. 걸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저기 변호사님 77년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77년이면은 네. 42년 전이거든요. 42년 제가 4살 땐가 5살 땐가 이런. 제가 거. 태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묘하게. 네. 한 한 5천만 불? 네, 제가 찾아와 봤는데 네. 2,19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주당 22.54달러였는데 이거 모르셨죠? 네. 와, 대단하군요. 네, 근데 편지에 이제 맨 앞부분을 보면 회사가 생겼던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정보를 주당 이 장부 가격의 상승률 그리고 시장 가격 상승률 또 배당을 포함한 S&P 500 지수의 상승률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를 매년 할 수 있다는 건 뭐 장기 성과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주를 제일 중시한다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성과가 놀랍고요. 53년간의 장기적인 성과가 네. 다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부 가격 상승보다 시장 가격,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버핏이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자본 배분이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게 놀라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결과요. 연평균 장부가 상승률이 18.7%로 시장가 25%를 조금 웃돌지만 반세기 넘게 쌓이니까 만 92%대 24,226%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와, 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주당 장부가 상승률에 비해서 주당 이제 시장 가격, 주가 상승률은 연평균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50년 넘게 쌓이다 보니까 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 CG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왜 이 버핏과 그 동업자들이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렇게 그 주주들을 중시하는지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태도는 파트너십을 네. 근간으로 한다. 주식회사이지만. 네. 그래서 핵심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찰리와 나는 우리의 주주를 지분을 가진 동업자로 여긴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그 소액주주 이런 게 아니라 동업자다. 이렇게 있고 자신들은 매니징 파트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동업자다. 본인들도. 이렇게 해서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하나의 주식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주주에만 집중을 하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푸주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뭐 주주만 생각하다 장사는 누가 하나, 손은 네. 누가 잡냐, 뭐 이런 의문이 잠깐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주주들한테 뭔가를 베풀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그렇죠. 우리 버핏은 주총 길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주총장 내내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가 투자한 캔디 회사, 시즈 캔디인가요? 이런데 사탕만 물고 다니고요. 또 일대 주주로 있죠, 코카콜라. 네. 콜라만 주총장에서 내내 마시고 있습니다. 배 터지도록 그 할아버지가. 너무 달기 때문에 당뇨에 해롭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자기가 본업, 이 투자한 회사의 어떤 영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맨 앞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 또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회사들의 뭐 이사 선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청 화를 내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아주 노발대발 이렇게 크게 그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업, 한편으로는 주주다. 뇌가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크셔 얘기를 좀 서론으로 운을 띄워주신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인 얘기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뭘까요, 오늘? 네, 이제 국회가 지금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2년 넘게 지금 그 진도가 전혀 나아가고 있지 않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기사부터 잠깐 보면요. 저 기사가 올해 초 3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올해 핵심 과제 하나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지금 밀어붙이겠다. 네.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상정을 해서 법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죠. 이제 제도화에 이제 시초 기반은 조금 다져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먼저 이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상법 542조 10을 보면은 상장사는 주총 결의에 따라서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 수행하는 감사, 이걸 이제 상근 감사라고 하는데요. 네. 한 명 조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11년 4월에 개정됐는데 이 자산규모 2조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근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게 개정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근 감사가 일반적이었고 소위 3% 룰이 적용됐는데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소액 주주가 연대하면 상근 감사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감사위원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사회이사여야 되고 한 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사들이 상근 감사를 좀 피해서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건 또 아니냐 하는 뉴스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이미 그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를 상대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인데 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게 때문에 소액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자체에 대해서 뭔가 기대해볼 여지가 많이 줄어든 거고요. 상장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총에서 과반 득표를 해가지고 뽑은 이사 안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출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제도로 살짝 우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접근을 좀 못하도록. 네. 그 결과 이사 선출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소액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차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뭘 하냐면은 선임된 이사를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이 감사위원이 뽑히는 거를 저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어떤 그 의견을 따르는 네. 그네들의 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감사위원들을 저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초 그 한국 아트라스 BX 주총을 보면요,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서 네. 그 감사위원 선임을 부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감사위원, 네. 그다음에 주연기 감사위원 이 두 명 사측이 제안한 선임한 2명의 감사위원을 소액 주주들이 부결시킨 그런 사례 정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위원 한 명을 딱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이랑은 또 다르게 처음부터 아예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상근 감사처럼 감사위원 한 명이라도 좀 3% 룰을 적용해서 네. 뽑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분리 선임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제 마련한 지는 벌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1년이라고 하셨죠. 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이 2019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감사위원을 3% 룰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사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결권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건데요.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전에는 이 집중투표제보다도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그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명의 이사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때 네. 3명을 감사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이 소액주주들, 소수주들이 모여서 감사위원 3명을 다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4명 남은 이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소수주주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7대4 정도로 이사회를 아예 소액주주들이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히스토리 좀 재밌는데 처음에 이제 감사를 뽑을 때 회사에 있는 감사를 뽑을 때의 3% 룰이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되게 강력한 제도인데 이 감사라는 게 사실 회사에서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회에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감사라는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게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해서 감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네. 거기에 이제 사회이사를 이용해 가지고 좀 견제를 하겠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이 사회이사도 사실 아시다시피 대주주 그렇죠. 견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죠. 네, 뭐 이유는 자기를 뽑아준 대주주한테 쓴소리 하기가 좀 어려운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회이사를 뽑을 때에도 이 기존에 있었던 3% 룰을 다시 가져와서 좀 해보자 이런 제도인데 이게 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네. 일종의 이사회의 옵저버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사를 3% 룰을 정해서 뽑으려니까 대주주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국내 기업가들이 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감시받지 못하는 이 경영 현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 자문도 했고 네. 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좀 이제 법무실장으로 CEO나 대주주 자문도 많이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이 회사 내에서 어떤 대표이사가 다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사나 감사나 뭐 감사위원이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거나 견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실인가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은 다 같아요. 그냥 대표이사나 네. 개인 대주주가 결정을 하고 있죠. 사회이사나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네, 별로? 뭐 일종의 많은 부분 소위 이제 거수기처럼 약간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귀찮아하죠 많이. 네. 사실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 의사 결정이 네. 한 명이 하건 여러 명이 하건 회의로 하건 그거는 큰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뭐 회사는 어차피 이 경영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떤 그 돈이 회사의 돈이 일부 특정 주주를 위해서 좀 이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회사 돈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게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아까 법무부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올해 법무부 핵심 그 과제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제 후순위로 밀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집중 투표제하고 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 2개가 묘하게 이제 그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2개가 이제 네. 발효가 되면 상장사들 어떤 이사회 구조가 완전히 이제 네. 역전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이유가 있군요. 역시 배워야 됩니다. 이제야 좀 제가 알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왜 그거에 대해서
재계가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는지. 네, 사실 감사위원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안 무서워하고. 네. 아,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사회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회 다수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뭐 그 사실은 뭐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판단을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아니면 10명, 20명이 하든 잘해서 네. 경영을 잘해서 성과를 잘 내면 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왜 이렇게 그러면 뭐 해외에서도 별로 이렇게 사례가 없다는 네. 그런 그 분리선임안, 뭐 네. 이사 분리선임안, 감사위원 분리선임안까지 좀 강제화하려고 하느냐, 제도적으로 아예 예, 못 좀- 박으려고 하느냐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기업들의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형태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자기들이 뭔가를 더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통계적으로 또는 외부의 평가를 보면 갈수록 이제 후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총 때도 옛날에 보면은 뭐 효성이나 만도나 이런 데 대기업에서도 뭐 감사가 바뀌거나 저지되는 선임이 저지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총 때만 해도 별로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 그림 지금 보면 알겠는데 이게 이제 WEF라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7년도 이제 국가경영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점수는 26위예요. 이게 조상이 137개국 대상 중 네. 전체 점수는 26점이라 그렇게 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저희 보십시오 한번. 이사회의 유효성 네. 109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 99위, 아, 기업 윤리 행태 90위. 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쟁력 점수는 그나마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여기 말씀드린 뭐 이사회 유효성 137개국 중에 109위예요. 이게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생각보다 말 너무 다한 건데. 약간 퇴보한 거 네. 아닐까요? 네. 근데 이 조사가요. 더 깜짝 놀랄 만한 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뭐 직원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임원들,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심지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되게 시민단체 대상으로 WEF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이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저렇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와. 천긴 소리죠. 근데 예. 너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렇기 네.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뭔가 개선을 시켜야 꼭 된다라고 필요할 하는 것 거죠. 같아요. 법제화를 네. 아예 시켜야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사들이 공정하게 이제 임무를 다하면 될 걸 또 굳이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이사 선임이 중요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어떻게 왜 이사 선출이 중요한지. 네. 네. 사실 그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선관주의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선관주의. 선관주의 의무 좀 말은 어렵긴 한데 좀 풀어서 쓰면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네. 건데 선량한 관리자도 좀 어렵죠. 추상적이고 사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해라 이건데요. 이런 원칙이 상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법인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회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이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게 회사를 위한 그 최고의 이익인지 최선의 행동인지 잘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이제 대주주들이 조금 간섭을 많이 하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간섭을 할 때 네. 어떤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언을 할 때 그 어떤 거래가 회사한테 이익이 되고 회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대주주한테 이익이 가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상법의 원칙입니다. 좀 법리가 이해는 안 갈 수 있긴 한데 네. 그런 법이 20년 동안 계속 뭐 지난 예전부터 계속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고 대주주에게 이익이지만 회사의 이익이면은 할수 법상 있다. 크게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그게 그게 뭐 이사회 이제 형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은 돼 있는데 네. 어차피 이사회가 이사들도 또- 또 거수기를 하기 아.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이제 천 변호사가 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도적인 얘기는 당연히 이제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네. 문화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감사위원이나 그런 절차적인 제도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이사회의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되게 상법에서 제일 중요한 네. 조항인데 좀 어이가 없게도 이 조항을 민법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읽으면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저 몰랐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민법에다 갖다 쓴다. 네, 민법에다 민법 거를 갖다 그냥 쓴다.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좀 더 상법에 맞게 중요한 좀 원칙을 규정을 해주면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의 이번 주 큰 주제는 공정성이었는데 이 주주 선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그리고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